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예선으로 열리는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B조 첫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1대0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의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염원해왔던 대형 공격수를 찾았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열렸던 FIFA 24 이하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끈 주역, 아직도 20살에 불과한 어린 스트라이커 이영준이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하며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을 위한 험난한 여정의 첫 번째 일정,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 드러난 이영준 선수의 활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이유를 경기 세부 기록과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죽음의 조로 불리는 B조에 속해 있는 한국인데요. 일본과 중국이 먼저 경기를 치렀고 일본이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 열세 속에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과 일본이 현재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상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1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랍에미리트 역시 최근 적극적인 투자와 실리적인 전술을 통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만만하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날 경기 기록을 보시면 73.1%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고 슈팅 숫자도 16대3, 우리가 상대에게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내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슈팅 기회를 때리면서도 정작 상대 골문 안으로 향했던 슈팅이 3개밖에 없었다는 점은 우리의 공격 전개 패턴 과정에 아쉬움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경기 점유율에서 앞섰지만 상대 지역의 점유율은 36.6%, 즉 중앙 지역의 48.4%로 그렇게 또 완전히 상대 지역 안쪽을 잘 무너뜨리지 못했다. 완전히 상대의 미드블록을 흔들어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의 패스 성공률이 물론 89.8%로 높았지만 이것은 우리 진영에서 꽤 많이, 특히 중앙 지역에서 안전한 패스 위주로 펼쳐졌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골로 가는 길을 만드는 과정은 크로스 패스에 너무나 의존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 시도한 크로스 패스가 무려 43회였거든요. 크로스의 정확성이 27.9%니까 낮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단조로운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만 공격 기회를 창출하려고 했고 결국에 그 크로스 공격을 통해서 세트피스 상황을 통해서 골을 넣긴 했지만 앞으로 더 강한 팀들을 만날 향후 일정들을 생각한다면 공격 패턴 다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안재준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왼쪽에 엄지성, 오른쪽에 홍시우 선수가 배치됐습니다. 본래 올림픽 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의 강등 위기 속에 이번 대회 차출이 최종 철회됐고 셀틱의 양현주 선수도 오지 못하면서 공격 라인의 퀄리티가 조금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루 전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뛸 수가 없었습니다. 강상윤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배준호 선수의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로는 이강희 선수와 백상원 선수가 배치됐고 포백라인은 조현택, 변준수, 서명관, 황재원 선수로 구성했으며 김정훈 선수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김정훈 선수와 황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황선홍 감독과 함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함께 이뤘던 멤버이기도 합니다. 전반전에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었지만 상대의 역습에 흔들리면서 그렇게 경기의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한국인데요. 황선홍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영준 선수와 강성진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에 변화를 줬고 이 두 선수가 후반전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조금 더 경기를 승리에 근접하게 만들어갔고 또 이어진 홍윤상, 이태거 선수 같은 왼쪽 측면 공격까지도 바꿔주면서 경기를 뒤집었던 점은 앞으로의 운영 그리고 정상빈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2차전 중국과의 경기부터는 새로운 판이 짜질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케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경기 후반전에 들어온 이영준 선수의 활약 덕분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를 이길 수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후반 45분을 소화하면서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무려 100%, 6번의 헤더 경험을 모두 따냈고 또 후반 추가 시간 4분 헤더 결승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한 차례의 슈팅을 정확하게 골대 안으로 연결한 것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패스 연결 그리고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장신 공격수로 높이만 좋은 게 아니라 발밑과 움직임 또 속도까지도 좋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영준 선수가 앞으로 올림픽 축구 대표팀뿐 아니라 A 대표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원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193cm의 장신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는 김신욱 이후 오랜만에 한국 축구가 얻어낸 장신 공격수이자 대형 공격수로서 높이와 속도와 연계 능력을 두루 갖췄고 여기에 결정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지난해 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 과정에서 프랑스와의 첫 경기에도 골맛을 봤고 온두라스와의 2차전에 어시스트 그리고 에콰도르와의 16강전에도 골맛을 봤었죠. 이 선수가 한국의 최고 2선 유망주로 꼽히는 배준호 선수와 동갑내기 절친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아쉽게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배준호 선수가 이 경기가 끝났을 때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이영준 선수의 사진을 올리면서 번호가 뒤집혔다라고 농담을 했던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준 선수가 9번 등번호를 달고 있는 9번 공격수인데 안재준 선수가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 9번을 달고 있다 보니까 9번을 뒤집은 6번 등번호를 택한 것이 이색적인 부분인데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20세인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K리그2에 속한 김천 상무에서도 13경기 3득점 2도움으로 어린 나이에도 또 제한된 출전 시간에도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활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세 이하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올해에도 올림픽 대표팀 일정으로 인해서 김천 상무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 보이고 있는 연령별 대표팀에서의 활약이라면 앞으로 또 K리그에서의 활약이나 또 향후 빠르게 현재 김천 상무를 통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해외 무대 진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20세 이하 월드컵 이후 이영준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팀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 우리가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 전부터 우리를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던 아랍에미리트가 콤팩트한 4-4-2 두 줄 수비로 한국을 상대하면서 신속한 4-3-3 전환의 역습 축구를 펼치면서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양쪽 윙백이 높이 올라가고 스트라이커를 앞에 두고 2선의 3명의 공격수까지 정말 모든 선수들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서 공간을 찾기 위해 애를 썼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감한 중거 슈팅도 시도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골을 노렸습니다. 전반 14분에 우리가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패스미스를 유발한 이후 흘러나온 공을 중앙 미드필드인 이강희 선수가 그대로 오른발 중거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 슈팅이 잘 들어맞은 무회전 슈팅으로 날아갔습니다. 골문 구석으로 매섭게 날아갔던 슈팅인데 아쉽게 골키퍼의 선방에 걸리면서 빗나갔고요. 전반 18분에는 우리가 선제골을 넣은 줄 알았지만 VAR 체크를 통해서 득점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강상윤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로 이동하고 홍시우 선수가 가운데로 이동하는 스위칭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강상윤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홍시우 선수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면서 수비 한 명 제치고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정확하게 골문 구석으로 연결했는데 아쉽게도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때리고 나온 공을 강상윤 선수가 우측면에서 이어받아서 컷백으로 연결했고 이 컷백을 공격수인 안재준 선수가 백힐 슈팅으로 돌려넣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크로스바를 때리고 흐른 공을 잡는 과정에서 강상윤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전반 41분에는 조현택 선수의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가 헤더로 잘라낸 것을 백상훈 선수가 이어받으면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흘렀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보시면 72%의 볼 점유율 속에서도 슈팅 수는 5대1, 한국이 5개밖에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고 유효 슈팅도 보여드린 2개밖에 없었는데요. 공격 위협도가 높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골문 안으로 날카로운 슈팅을 뿌려내지 못했어요. 안재준 선수의 골이 취소된 게 아쉬운 가운데 사실은 안재준 선수도 그 장면 말고는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고전했기 때문에 아예 장신인 이영준 선수를 투입해서 이 밀집 수비를 크로스를 통한 고공공격으로 풀어내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황선홍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안재준, 홍시우 선수를 빼고 장신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와 측면에서 개인 드리블 능력과 가마차기 슈팅 능력이 좋은 강성준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 또 한 명의 돋보였던 선수는 왼쪽 풀백 조현택 선수입니다. 지난해 프랑스와의 원정 친선 경기 당시에도 빼어난 활약을 펼쳤던 조현택 선수인데요. 이날은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많이 공급했던 선수입니다. 51분의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빠져나온 공을 조현택 선수가 문전으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연결했고 여기서 중앙 미드필드인 이강희 선수가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옆구무를 때리고 말았어요. 이강희 선수는 장신 중앙 미드필드로서 전반전에는 오른발 무회전 슈팅, 후반전에는 강력한 헤더 슈팅을 통해서 득점 능력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60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역습이 날카로웠는데요. 스로인 상황에서 연계한 가운데 압둘레의 패스를 술탄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왼쪽 바깥에서 지체 없이 빠른 타이밍에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가져간 것이 골포스트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좋은 활약을 펼치던 미드필더 이강희 선수가 65분에 부상 때문에 김민우 선수와 교체되게 됐는데요. 이후 69분 상대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점점 더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69분에는 1차적으로 조현택 선수가 또 한 번 오버래핑을 시도한 이후 컷백으로 골문을 위협했는데요. 이게 수비의 유탄방에 잘린 상황에서 조현택 선수가 다시 이 공을 잡고 날카로운 크로스패스, 수비의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크로스패스를 연결했고 이 상황에서 이 뒤에서 들어온 엄지성 선수가 프리한 상태에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헤더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건 골이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무산됐던 상황인데요.
황선홍 감독은 곧바로 72분에 엄지성 선수를 빼고 또 다른 이성 공격수 홍윤상 선수를 투입했고 77분에는 조현택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지만 지친 기색을 보이면서 이을용 전 선수의 아들인 FC서울의 이태덕 선수를 투입하면서 공격의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7분에는 이태덕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강상윤 선수가 왼쪽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를 강성진 선수가 우측에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오면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고 이 헤더 슈팅은 정확하게 골망을 흔들었지만 강상윤 선수가 크로스를 하기 위해 침투하는 과정 속에 패스를 받을 때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골 역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12분 가까이 길게 주어졌는데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짠물 수비를 거의 흔들어 놓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양상이 이어졌고 무승부로 경기가 끝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4분 이태덕 선수의 코너킥을 이영준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극장골을 터뜨렸는데요. 이 상황은 단지 이영준 선수가 높이를 통해서만 골을 넣은 게 아니라 두 명의 에어사인 가운데 영리한 몸싸움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내고 껑충 뛰어올라 낙하지점까지 정확하게 포착하고 또 헤더 슈팅 역시 정확한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단지 이 선수가 신체 조건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 조건뿐 아니라 전술적으로나 또 지능적으로 모두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골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극적인 선제골이 나온 이후 후반 추가 시간 14분에는 홍윤상 선수의 패스를 받은 강성진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커트인에 들어가면서 가마차기 슈팅을 때리며 추가골을 노렸는데 아슬아슬하게 골대프로 빗나갔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온 이영준, 강성진 선수가 나란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 선수들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하는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는데 경기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넣은 이후 이른 시간에 한 명이 퇴장당했기 때문에 경기 점유율은 중국이 61.8%로 앞섰고 슈팅 숫자도 10대8로 앞섰지만 경기 전반전의 퀄리티는 역시 일본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잡을 경우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고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지키스탄의 4대2의 대량 득점 승리를 거두면서 강력한 전력을 뽐냈습니다. 우리 팀은 이번 대회를 앞둔 비공식 평가전에서 사우디에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4강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역시나 주목해야 될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 성인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 비겼던 태국은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라크가 56.5%의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도 23대7로 앞섰지만 태국이 실리적인 역습 축구에 본인들의 빼어난 기술까지 잘 접목하면서 결코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태국 역시 우리가 앞으로 토너먼트 무대에서 만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D조의 경기가 오늘 밤 열립니다. 4월 17일 밤 10시에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의 경기는 우리가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4강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상대고요. 조별리그 2차전 일정은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바로 4월 18일이죠. 밤 10시 호주와의 경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개최국 카타르와의 경기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도 판정 논란 속에 아쉽게 0대2로 패배했는데요. 호주전을 승리한다면 8강 진출의 희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림픽 대표팀의 조별리그 2차전 일정은 4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중국과의 경기인데요. TV 채널로는 TVN, TVN 스포츠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쿠팡 플레이와 TVN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2차전부터는 정상빈 선수를 포함한 우리의 최정예 멤버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일본과의 경기 역대급 죽음의 조를 돌파하고 우리가 파리 올림픽까지 무사히 진출할 수 있을지 한국 올림픽 축구의 모든 소식도 한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